오늘은 유전공학 ETF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유전공학이라고 하면 말부터 어렵고 많이 들었지만 정말 개념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유전공학은 유전하고 공학이 합쳐진 말이죠. 그래서 이 유전자의 각 부위와 질병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이거를 이제 연구하면서 파생된 산업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아직 연구 단계에 불과한 거예요? 아직 연구 시장이 더 큰 건 맞는데요. 근데 이제 그 성과를, 그러니까 연구 시장에서 나온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치료 영역과 진단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적용이 되고 있는가 네네. 궁금한데요. 일단 동식물 분야에서는 다양하게 이미 쓰이고 있습니다. 동물을 예를 들자면은 근육 양을 키운 돼지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성장 속도를 2배 빠르게 한 연어도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 쪽에서는 농작물 쪽에 관련해서 그 병충해에 강하다거나 아니면은 영양소를 높여준 그렇게 개량한 농식물들은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러면 사람에도 적용이 되는 예가 있어요? 예, 사람에서도 이렇게 일상생활에서도 가장 흔하게 보실 수 있는 거는 일단 범인 검거할 때, 그리고 친자 확인할 때, 네. 이럴 때 다 DNA를 활용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 말고도 여성분들이 임신하시기 전에 받는 산정 검사라던가 태아 검사, 이런 것도 한 가지 예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인 대상으로도 유전체 분석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를 통해서 내 몸이 알코올과 카페인을 분해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피부 상태, 조상 찾기, 이런 것들도 지금 다 활용이 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곳곳에 침투해 있는데 이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파악하려면 숫자로 얘기해 주시면 좀 파악이 빠를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 글로벌 의약품 시장의 이제 규모가 1,200조 원 정도 되는데요. 거기서 이 유전공학과 관련된 산업은 한 350조 원 정도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많이 아는 산업하고 비교를 해보면 반도체 시장이 약 600조 원 정도 되고요. 전기차 시장이 지금 굉장히 빨리 올라오고 있는데 한 200조 원 정도 되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시장이죠. 네, 여기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치료제와 별도로 진단만 보더라도 이제 동반 진단이라고 하는 영역은 거의 뭐 한 15조 원 정도, 그리고 암 조기 진단 시장은 70조 원 정도, 규모가 굉장히 크게 형성이 돼 있고요. 근데 이게 이제 미국만 봤을 때 이 정도 규모가 돼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낸 유전자와 질병과의 상관관계가 알아낸 것들이 굉장히 지금 극소수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이걸 알아내면 알아낼수록 더 시장 규모가 커지겠죠. 커지겠네요. 네네. 얘기 듣다 보면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하고 또 연구를 한 분야인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지금 시장에 관심이 부각된 거죠? 네, 코로나19 사태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전공학은 계속해서 발전이 되어 왔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 터지고 백신이 출시됐을 때 가장 먼저 출시된 백신이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이죠. 그런데 이 두 백신 모두 mRNA를 활용한 백신이고, 이 mRNA가 유전공학의 가장 근간이 되는 그런 기본 개념 중 하나입니다. mRNA가 무슨 뜻이에요, 근데? 많이 들어는 봤는데 네. 용어 설명을 좀 해주세요.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유전 정보는 DNA가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DNA가 최종적으로 우리의 몸을 형성을 하는 단백질, 뭐 장기, 조직,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그 중간에 거쳐서 가는 게 mRNA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mRNA라는 것은 DNA가 갖고 있는 유전 정보를 받아서 그대로 단백질 형성할 때 필요하게 전달해주는, 네, 이런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달자. 네, M이 맞습니다. 메신저라는 뜻이에요. 와, 바로 이해됐습니다. 네. DNA 메신저. 네, 뭐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네네. 되는군요. 네, 그래서 이 mRNA 백신이 이 유전체 산업에 큰 이정표를 세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상당히 막대한 연구 자금이 mRNA 쪽으로 투입이 됐고, 그러면서 기술 개발이 급속도로 진행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신약이나 백신을 개발할 때 개발 기간을 보통 10년 이상 잡는데, 이번에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다 1년 안쪽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만큼 상당히 개발 속도도 빨랐고 시장성도 이번 사태를 보시는 것처럼 검증이 됐다라는 거죠. 네. 백신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이 산업은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크게 3가지 정도 포인트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첫 번째는 유전자를 분석을 해서 이거를 진단에 이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험사들이
우리가 이제 병원 가게 되면 보험 적용을 받잖아요. 네. 이제 보험사들이 보장을 해주는 범위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쪽에 빅파마, 우리가 이제 대형 제약사라고 부르는데 이런 글로벌 대형 제약사들이 이쪽 시장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시장 범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두 번째 꼭지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따가 이제 설명을 더 드릴 텐데 유전자 편집, 가위라는 기술이 있어요. 네. 굉장히 주목받는 기술인데 이거에 대한 임상 데이터들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부분에 의해서 이 산업이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흥미있는 내용으로 들어가는 것 네네. 같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 분석의 모든 것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셨듯이 네네. 첫 번째 네. 유전체 분석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유전체 분석은 이 유전자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분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유전자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그냥 뭐 이건 잊어먹으셔도 됩니다. A, G, C, T 네 가지 이제 그 코드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네 가지가 30억 쌍이 그대로 줄을 서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전자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이 서열이 어떤 순서로 되어 있는가 이거를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영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산업이 발달되기 시작한 것은 이제 기술적인 변화가 들어오면서부터인데 우리가 소위 이제 NGS라고 부르는데요. 차세대 유전체 분석 기술이라고 부르는데 이 기술이 도입되면서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단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혁신을 통해서 가격이 낮아져가지고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네. 하나의 유전체를 분석하는데 13년 걸리고 거의 와. 10년이 넘게 걸리고 30억 달러가 들어갔어요. 네. 근데 이 기술이 들어오면서 점차 발전을 해서 최근에는 이제 600달러 네. 그리고 하루에서 이틀 정도면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와. 이제 굉장히 이제 기술 혁신이 일어난 거죠. 어마어마하네요. 정말 네네. 혁신의 속도가. 네네. 그러면 이런 걸 이끈 이른바 차세대 네. 유전체 분석이란 뭔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30억 쌍이 되는 유전체니까 이거를 한 번에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눠서 읽는 겁니다. 그래서 100쌍씩 끊어서 읽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한 번에 읽을 때보다 더 쉽게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활용한 기술이고요. 근데 최근에는 이 기술이 조금 더 발전을 해서 롱 리드 시퀀싱이라는 기술이 나오고 있어요. 좀 더 길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차세대는 100쌍씩 끊어서 읽었잖아요. 이제 요거는 이론적으로 10,000쌍씩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좀 더 긴, 100쌍보다 긴 이제 유전자의 범위, 부위를 좀 더 연구를 잘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영역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뭐 항체라든지 아니면 뭐 항원들, MHC 같은 항원들을 좀 더 연구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유전체를 분석하면 네. 어떤 유전체가 또 어떤 병을 유발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연구에 사용하는 거는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병을 진단할 때도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그렇죠. 의문이 생겨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것들이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제일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적응증이 암 진단입니다. 그래서 암 진단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데 차세대 유전자 분석 기술을 이용을 해서 유전자 돌연변이를 한 번에 잡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맞는 어떤 약을 적절하게 쓸 수 있을까? 이게 치료 의사 결정을 할 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어떤 특정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일어났다. 그러면 이 약을 처방할 수 있다. 혹은 이 환자가 약에 내성이 생긴 것 같다. 그럴 경우에는 다른 약을 처방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치료 의사 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깊숙하게 개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는 액체 생검이라는 기술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이게 어떤 거냐면 암을 진단하려면 암 조직을 꺼내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수술을 해서 네. 암 조직을 꺼내왔는데 요새는 이제 혈액을 간편하게 혈액을 가지고 진단하는 기술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이 진단을 했으면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예, 이 유전자를 활용해서 치료하는 것은 어떻게 활용이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세 가지 정도 치료 방식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유전자 치료제입니다. 네, 앞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이 단백질을 만드는 거는 DNA인데 이 필요한 단백질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 단백질을 만드는 정상 유전자를 넣어줘서 단백질을 만드는 게 첫 번째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RNA 치료제입니다. 이거는 앞에 말씀드린 거랑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네. 필요 없는 단백질을 너무 과다 발현될 때 일어나는 질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과다 발현되는 단백질의 양을 낮추기 위해서 RNA를 끊어주는 약을 RNA 치료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유전자 편집은
유전자를 넣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 몸속에 있는 잘못된 유전자를 정상 유전자로 교정해주는 오. 이런 방식의 유전자 편집입니다. 유전자를 편집할 수 있다고요? 네. 오. 어떻게 편집해요, 유전자를? 아까도 이제 개념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 염기 서열이 ATGC로 이제 서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어떤 환자들을 봤더니 예. 여기서 만약에 A가 있어야 될 자리에 T가 있거나 다른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정상으로 교체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전자 편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자를 수 있는 게 필요하겠죠. 네. 잘라서 정상인 것들을 넣어주든지 자르는 기술. 아니면 잘라서 이걸 아예 탈락시키든지 이런 방식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유전자 가위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인 유전자 가위는 1세대 유전자인 징크핑거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탈렌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크리스퍼라는 가위가 있죠. 그래서 이 가위 세 개는 전부 다 특정 유전자 염기 서열을 인식하는 부분과 그리고 그거를 자르는 효소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크리스퍼가 작년이랑 재작년에 이제 임상 데이터 좋은 거 발표를 하면서 주가도 좀 많이 오른 걸로. 네, 맞습니다. 그 크리스퍼 테라피릭스라는 크리스퍼 기술을 활용한 이제 바이오테크였는데요. 여태까지 사실 그 1세대, 2세대 기술인 징크핑거와 탈렌에 대한 데이터들은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작년에 첫 번째로 크리스퍼 가위를 적용한 임상시험 데이터가 첫 번째로 공개가 됐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자료를 보시면 이 병은 굉장히 희귀한 희귀 혈액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베타 지중해 빈혈과 겸상 적혈구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그 적혈구의 모양이 동그랗게 생겨야 된다라고 하면 이 환자들은 특정 유전자가 잘못되어 있어서 적혈구가 구겨져 있거든요. 찌그러져 있어서 이게 혈관이 막히고 빈혈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환자들은 평생 수혈을 받거나 이 혈관 폐쇄 위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 유전자 편집 치료제를 받은 이 자료를 보시면 지금 수혈 없이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파란색이 지금 이제 수혈 없이 살고 있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건 베타 지중해 빈혈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 거는 겸상 적혈구병이라는 건데 이거는 혈관 폐쇄 위기가 없이 지금까지 계속 살고 있는 이런 데이터가 첫 번째로 작년에 공개가 된 거죠. 아까 크리스퍼가 3세대라고 하셨는데 네. 1세대와 2세대와의 좀 차이점도 같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효율적이고 비용적으로 저렴해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유전자 가위는 인식하는 부분하고 자르는 부분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네. 징크핑거는 유전자 염기 서열을 인식하는 단백질 이제 3-4개 정도를 인식하는 단백질들을 연결시켜서 거기에 가위까지 또 연결시킨 거고요. 여기서 발전한 거는 탈렌이란 건데 탈렌은 하나하나의 유전자 염기 서열을 인식하는 단백질들을 연결시킨 거예요. 거기에다가 포크원이라는 가위를 또 연결시킨 건데 이 크리스퍼라는 거는 이 우리가 타겟하는 특정 유전자 염기 서열의 상보적인 가이드 RNA 하나만 만들고 거기에다가 카스9이라는 단백질을 넣어주면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징크핑거나 탈렌은 굉장히 고도의 단백질 공학을 요구한다면 크리스퍼는 훨씬 더 간단합니다. 그래서 비용적으로 보자면 거의 20배 가까이 싸다라고도 보고 있고요. 이 만드는데 시간도 징크핑거로 몇 달 걸릴 거를 크리스퍼로는 몇 분 만에 디자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파워풀했죠. 네. 장단점이 있는데 크리스퍼가 굉장히 쉽고 뭐 조작하기 편하고 이런 장점인데 단점으로 언급되었었던 것들이 오프타겟 리스크라고 해서 이제 제대로 우리가 타겟하는 염기 서열에 갖다 붙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있었는데 작년 아까 말씀드린 크리스퍼 테라피릭스라는 회사의 첫 번째 임상 데이터가 공개가 되면서 네. 이런 리스크들이 좀 불식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어떤 치료제들이 주로 그럼 개발이 되고 있어요? 네, 제가 말씀드린 이제 첫 번째가 희귀 혈액 질환이었고요. 네. 지금 임상 시험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희귀 안구 질환, 예를 들면 특정한 유전자가 잘못돼서 실명이 되거나 뭐 이런 병들이 있겠죠. 그리고 네. 지금 또 임상하고 있는 하나는 희귀 간 질환에 대해서도 임상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 또 기대를 할 수 있는 분야가 지금 의약품 시장에서 가장 큰 규모가 항암제잖아요. 맞습니다. 항암제에도 이 크리스퍼, 이 유전자 편집 기술이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인류가 개발한 항암제 중에 가장 효과가 좋은 항암제가 카티 세포치료제라는 게 있어요. 가격도 굉장히 비싸고 암이 완치될 환자의 비율이 50%가 넘어가는 그런
치료제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단점이 있는데 제가 만약에 이 카티 치료를 받으려면 제 환자인 제 몸에서 혈액 세포를 꺼내서 그 T 세포를 엔지니어링해서 네. 다시 몸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간도 되게 오래 걸리죠. 3주 정도 걸리고요. 그 기간 동안에 환자가 되게 컨디션이 안 좋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지금 FDA에서 허가한 이쪽 치료제가 4가지가 있는데 전부 다 환자 본인 몸에서 뽑는 거예요. 그런 한계점들이 있으니까 네. 개발되고 있는 것들은 이 세포 치료제를 기성품으로 일단 만들어 놓자. 건강한 공여자의 T세포를 채취해서 여기서 이 세포 치료제를 만들어서 네. 환자가 왔을 때 바로 투여할 수 있게끔 이런 치료제를 만들려고 임상 시험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중요한 허들이 건강한 공여자의 혈액세포나 면역세포가 몸에 들어오면 제 몸은 제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면역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그쵸. 굉장히 심한 네. 부작용이라고 보시면 거부를 되는데 하죠, 몸이. 네. 이렇게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그 단백질을 이 유전자 염기서열단에서 끊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유전자 편집 치료제들이 기술이 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제 몸에서 꺼내던 거를 지금 건강한 T세포를 활용할 수 있게끔 이 기술이 적용이 되고 있고 임상 시험이 진행 중이고 지금 임상 시험 데이터도 공개가 되고 있어요. 그럼 유전자를 편집하지 않고 나온 치료제가 개발된 게 있어요? 네, 있고요. 네, 유럽에서는 2012년에 글리베라라는 희귀병 치료제가 출시가 됐고 미국에서는 2017년 12월 달에 룩스터라라는 그 안구 질환 관련 약이 출시가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출시된 유전자 치료제는 총 5품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 많은 약들이 출시되지는 않았지만 유전자 치료제의 가장 큰 장점은 이게 증상 치료가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러한 점 때문에 상당히 많은 빅파마들과 바이오텍에서 연구 개발을 많이 늘리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출시될 약은 많이 준비가 되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RNA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한 10품목 정도가 출시된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RNA 치료제가 유전자 치료제보다 좀 더 효과나 이런 게 좋다고 알려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일단 이 두 분야 모두 새롭게 시작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누가 효능이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RNA 치료제가 좀 더 많은 제품이 출시된 이유는 DNA보다 RNA가 좀 더 다루기가 용이하고 생산이 간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성 측면에서 먼저 좀 커진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우리한테 익숙한 질병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더 쉽게 와닿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이 지금 유전자 산업을 봐야 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유전자 치료제는 이게 희귀병과 유전병을 타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작습니다.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유전자 치료제의 좀 태생적 한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개발되고 있는 약들은 이제 시장이 큰 시장으로 진출을 한다라는 거죠. 시장이 크다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시는 게 고혈압, 고지혈, 그 다음에 뭐 간염, 암 이런 쪽이죠. 누구나 다 하나씩은 갖고 있을 법한. 맞습니다. 그런. 그래서 예. 이 표를 보시면은 고지혈증 치료제, 비형간염, 고혈압, 내쉬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입니다. 이런 적응증을 타겟으로 지금 후기 임상이 진행이 되고 있고 네. 그리고 아직 임상 초기이긴 하지만 이 유전자 치료제로 알츠하이머와 당뇨, 고형암 이런 쪽까지 가능성을 찾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제 큰 시장으로 진출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큰 시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빅파마들도 관심이 좀 많을 것 같은데 네. 글로벌 제약 산업을 이끌고 있는 빅파마들의 관심도 여기 굉장히 높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시장이 작다 보니까 유전자 치료제 시장은 빅파마들의 관심 분야가 아니었어요. 네, 별로 큰 관심은 없었는데 돈이 안 된다 이거죠. 네, 그런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7년에 미국 FDA가 처음으로 유전자 치료제를 인정했다라는 거죠. 그 약이 룩스터나라는 약이고 이게 시력을 점차 잃어가는 병입니다. 유전병 때문에. 그런데 이 룩스터나가 임상 3상에서 효능이 상당히 좋았고 그리고 이 유전자 치료에 대한 기전을 명확하게 입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FDA 허가를 받은 이후에 빅파마들이 이쪽 시장으로 많이 진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17년 전까지는 사실 빅파마들이 기술을 도입하거나 M&A 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는데 2018년도부터 보시면은
탑10 제약사라고 할 수 있는 사노피, 노바티스, 존슨앤존슨, 로슈 이런 업체들이 다 뛰어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막대한 자금이 또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기술 발전도 계속해서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어느 기업의 주주가 되어야 하는 겁니까? 뭘 사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바이오 투자가 지금 뭐 설명 들으셨을 때도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실제로 약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형 투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 확률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임상 1상에서 그러니까 신약까지 허가를 받을 확률을 계산해 보면 한 10%밖에 안 돼요. 임상 3상에서 네. 신약까지 도달할 확률을 계산해 보면 그것도 5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으로 네. 포커스를 할 때는 처음 보실 때는 조금 아무래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모아놓은 ETF라고 하는 상품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하시는 게 보다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유전자 ETF들이 네네. 있다는 얘기네요. 어떤 종류들이 있어요? 지놈이라는 그러네요. 딱 네, 그냥 들으면 ETF 인데요. 유전자 ETF. 예. 네. 오늘 저희가 말씀드렸던 유전자 분석, 진단, RNA, DNA, 유전자 편집까지 다 아우르고 있는 그런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요 구성 종목은 저기 보시는 표에 유전자 분석과 치료제 편집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또 들어보셨을 아크지 같은 ETF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과 좀 비교해서 차이점을 보자면 정말 순수하게 지놈에만 투자하는 그런 ETF예요. 그 아크지 구성을 보면 원격 의료나 이런 종목들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 ETF는 순수하게 유전자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만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유전자 연구하느라고 쉽지 않으시죠? 굉장히 어렵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더 어렵거든요. 이렇게 공부해서 유전자 ETF에 투자를 하느니 바이오 ETF 그냥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비슷한 거 아닙니까? 좀 차트를 준비를 해봤는데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이름은 바이오긴 하지만 네. 저기 구성되어 있는 종목들을 보면 빅파마, 큰 제약사들도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저렇게 성과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반면에 이제 의료 장비 같은 ETF 굉장히 수익률이 좋은데 저희가 다음 코너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네. 이런 것들을 비교해 봤을 때 저희가 오늘 말씀드렸었던 굉장히 좋은 임상 데이터가 나오고 있고 좋은 시장으로 들어가고 있고 기술이 굉장히 빨리 발달하고 있는 이 유전자에 네. 투자할 수 있는 ETF의 성과가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향후에도 이렇게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원이 다른데요. 유전자 ETF가 다른 거에 비해서 거의 5배 가까이. 그렇죠? 네. 빅파마 제약. 맞습니다. 네. 힘들어도 새로운 기술을 예의주시하고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군요. 유전자와 관련해서 그렇다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니까 ETF 투자가 가장 현명하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긴 한데 투자자분들 별로 또 개별 종목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하이리스크를 감당하더라도 하이 리턴을 하고 싶다라는 분들을 위해서 이 개별 종목 소개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이 산업은 지금 뭐 계속 설명한 거를 이제 토대로 하면은 분석 시장, 그리고 치료제 시장, 그다음에 뭐 가위 시장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분석 영역에서는 이제 요거를 가지고 분석하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로 일루미나라는 회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퍼시픽 바이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가지고 진단에 활용하는 회사들로 이제 나테라라는 회사와 그다음에 인비테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유전자 치료제 쪽에서는 엘라임람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유전자 치료제가 희귀병에서 큰 시장으로 진출한다라는 게 포인트인데 이 엘라임람이 고지혈증 치료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고지혈증 치료제를 유럽에서 허가를 받았고 미국에서도 허가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1년에 2회 주사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간편하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엘라임람을 말씀드립니다. 네, 유전자 편집 쪽에서는 크리스퍼라는 회사와 인텔리아라는 회사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크리스퍼라는 회사는 크리스퍼 가위를 적용한 유전자 편집 치료제에서 가장 빨리 임상 시험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리고 임상 데이터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도 항암제 관련해서 임상 데이터 공개가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주목하고 있고 인텔리아라는 회사는 올해 첫 번째 임상 데이터가 공개가 돼요. 희귀 간질환에 대해서. 크리스퍼라는 회사가 작년에 첫 번째 데이터 공개하고 굉장히 주가가 좋았거든요. 긍정적이었죠.
이 인텔리아 같은 경우에도 올해 안으로 임상 데이터가 발표가 될 텐데 긍정적일 경우에 포텐셜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전자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을 이야기를 했는데 누가 한마디로 쉽게 정리해 주실 분 계십니까? DNA와 RNA는 이미 노벨상을 수상을 했고 작년에 크리스퍼가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이쪽 시장에서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혁신에 투자하자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 테마픽 시즌2 오늘은 유전자 ETF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유망한 테마를 가지고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